존경하는 서울시당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기 강주시의 국회의원 임종성입니다. 노랗고 빨갛게 물든 단풍과 높은 푸른 하늘이 아름다운 오늘,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외협력위원회 3차 자담회가 개최됨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귀한 행사를 마련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외협력위원회 금명구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대한민국 사회적 갈등에 대한 진단과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7대 종교의 지도자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심에 깊은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 세계가 오랜 기간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와 함께 조금씩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지만 코로나19는 여전히 우리의 연대를 느슨하게 만들고 우리를 고립시키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가 기존에 앓던 이념과 진영 갈등, 세대 갈등, 남녀 갈등, 그리고 빈부 갈등 등 여러 갈등도 점점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진정한 생명 존중과 공동의 윤리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국가적 위기에 대처하는 공동체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과 배려로 나눔을 실천하며 우리 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어주고 계신 7대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국민이 여러 불안과 걱정에 낙심하고 있는 지금,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진정한 신뢰와 연대를 고민하고 공동체의 회복과 협력의 촉매자가 되어주시길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저 임종성 또한 우리 사회의 밝고 아름다운 미래를 위한 화합의 행보에 언제나 함께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불교 평양교구장을 역임한 김대선 교무입니다. 민주당 서울시당 특별위원회에서 개혁한 우리 사회의 갈등과 종교의 역할이란 온라인 발표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그간 일상생활들이 우울과 고통이 계속되어서 희망이 없는 사회였다면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일상이 회복되어서 역동적인 삶 만나는 세상이자 5세기 찬란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모두가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갈등 해결, 소통의 제일이란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나아지는 그런 기색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촛불과 함께 가졌던 기대와 달리 소위 촛불 정부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현실 정치의 정책 속에는 노동 등 사회적 약자들이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코로나19로 기회로 모든 집회 등을 억누르고 있지만 사회적 약자들의 고공농성, 천막투쟁 등 거리의 정치는 촛불 이전보다도 특별히 줄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국가의 정치를 분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그 나라의 정당들이 어떻게 되어 있나를 분석하는 정당 체제, 정당 구조를 분석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 권력을 잡고 있는 정권의 성격과 그 변화를 추적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 이같이 다양한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방법, 즉 최소의 노력으로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나라의 정치가 무엇을 놓고 어떻게 갈등하고 대립하는가 하는 정치적 갈등의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를 정치적 균열, 분석 또는 정치 균열 규조의 분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정치 갈등 내지 정치 균열 구조라는 시각에서 보면 정권의 변화, 경쟁하는 정당 체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본 틀은 민주 대 반민주였습니다. 이처럼 정치 균열 분석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사회적 균열과 정치적 균열 간의 관계입니다. 정치적 갈등에 대한 연구가 잘 지적되고 있듯이 현대 사회라면 어디에서나 무수히 많은 갈등이 잠재되어 있지만 오직 몇몇 갈등만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겠습니다. 빠른 산업화에 따른 계급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사회적으로 계급적 갈등이 폭발적으로 분출하기 시작했지만 정치는 우리에게 익숙한 투쟁, 희망 버스, 거리투쟁 등 거리의 정치입니다. 정치가 여전히 노동자 계급,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등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제도정치 내에서 이들의 요구를 조정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촛불과 거리의 정치는 한국 제도정치의 무능력, 화쟁 능력 부재의 결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갈등이란 것은 우리 사회를 강타하고 있는 혼란하고 불안한 정치, 경제, 사회상과 국렬, 분열 등 우리의 삶과 사회를 가장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과 불행을 안겨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갈등은 칡갈과 등나무 등 서로 뒤엉키듯이 일이 복잡하게 서로 얽혀서 풀리지 못하고 화합하지 못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덩쿨 식품인 칡은 성장이 워낙 너무 빨라서 미국에서는 1분에 1마일씩 자라는 덩쿨이라는 그런 별명을 얻었다고 합니다. 등나무 역시 위로는 물론 옆으로도 잘 퍼져나가는 덩쿨 식물입니다. 갈등은 정신분석의 근본 개념 중 하나로 한 개인의 마음 속에서도 벌이지만 때로는 가정과 사회 구성원들을 극명하게 둘로 갈라놓기도 합니다. 빈곤인가, 미움인가, 다툼인가, 못 배움인가, 일자리인가, 질병인가, 전쟁 공포인가, 부정부패인가, 경제 침체인가, 불평등인가, 소통 부재인가 모두가 이 시대의 갈등의 원인이 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2022년 3월 대선 130여일 앞두고 갈등이라는 단어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개인, 가정, 조직이나 사회나 국가나 국가 간이나 그 어떤 경우에도 가장 곤욕스럽고 풀기 어렵고 시끄러운 것이 바로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사회적 갈등은 남녀 갈등, 지역 갈등, 이념 갈등, 빈부 갈등, 종교 갈등, 세대 갈등 등 참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사에서 가장 뿌리 깊었던 남녀 갈등은 호주제 폐지를 분기점으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았고 또한 다양한 종교가 존재하면서 특히 이슬람교, 기독교, 불교의 극한적인 대립이나 분쟁이 간헐적으로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현안 중 가장 큰 문제가 지역 갈등, 빈부 갈등, 종교 갈등보다는 세대와 이념 갈등이 우선하고 있습니다. 종교 갈등보다는 세대와 이념 갈등이 우선하기 때문에 이미 사라진 세대와 앞으로 나타날 세대의 갈등이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세대 갈등은 같은 시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호 간의 심리적인 관계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세대 갈등의 외적 요인은 문화적 차이에서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IT 혁명, 인터넷 네트워크나 소셜 네트워크 같은 수많은 소통 도구, 범람하는 정보화 시대에 이를 자유자재로 다루고 가까이 할 수 있는 문화적 차이에서 갈등은 비롯된다 하겠습니다. 복잡해지고 신속해지는 문명이 익숙한 세대와 그렇지 않는 세대의 공감대는 무시할 수 없는 괴리가 존재합니다. 그뿐 아니라 쾌락과 감성에 치우치는 신세대들의 즉흥적인 인생과는 보수적인 기성세대와의 거리가 더욱 멀다 하겠습니다. 갈등의 내적 요인은 사무 가치관의 차이에 존재합니다. 긴 세월 수많은 인생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가치 있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을 나름대로 정리한 사람들과 이제 갓 피어나
이런저런 경우 따지지 않고 즉흥적으로 사고하며 행동해버리는 신세대의 생각은 서로 못마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굴곡에 견디어온 기성세대의 모습 속에는 타협과 변질의 부정적인 모습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은 물불 안 가리는 정의감으로 충만한 신세대 눈에는 긍정적으로 비칠 수는 없습니다. 또 현실의 두려운 무게를 모른 채 소리를 지르는 신세대의 경솔함을 기성세대에는 불쾌하며 철탁선이 없이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재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 북한이 존재하는 한 북한의 전쟁 위협과 핵 공격 위협 아래서 오랜 시간 자행되어 온 우리 사회의 진보와 보수, 이념적 좌우의 사회인 것입니다. 여기에 정치 지도자들과 대선 주자들의 정책과 원칙이 없는 발언, 나라의 운명이나 앞날을 생각지도 않는 표만을 의식한 포퓰리즘, 정치적 세력과 집단, 합리적인 이념 논리를 제시하지도 않고 자의적 편만 가르는 위험천만한 국론문열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은 이념간 또 세대 간에 극명하게 다르게 분출되고 있습니다. 몇십 년 동안 우리 사회, 특히 정치사회에서 빚어온 지역 갈등, 빈부 갈등은 이 땅에서 민주주의가 존재하고 경제가 발전하는 한 끊임없이 조율해야 할 문제이지만 세대와 이념 갈등은 자칫 걷잡을 수 없는 정면 충돌을 피하기 어렵고 더욱 정치 분위기가 휩쓸려서 대결 구조 양상으로 치닫고 있음이 요즘 정치 사회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와 사회를 바라보고 인식하는 의식구조, 가치관에서 세대와 이념 차이는 갈수록 색깔이 선명하게 벌어지고 갈등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므로 특히 현 정권 말기와 내년의 대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가 이를 잘 지혜스럽게 추스리고 슬기롭게 조율하고 또한 조화를 이루는 포용의 실마리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이는 세대와 이념 갈등이 아니라 세대와 이념 전쟁이 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됩니다. 갈등 연구의 선구자 샤츠 슈나이더의 표현을 빌리자면 정치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갈등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동자, 정규직, 비정규직, 농민, 재벌, 중소자본가, 여성과 남성, 성소수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와 생각을 가진 집단들 간의 갈등을 정당과 의회와 같은 제도 정치에서 조정하여 국가 정책에 반영하는 행위가 바로 정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알다시피 최고의 정치는 불교의 오녀스님 이야기했고 한국 불교가 추구해온 화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종파와 이론적 대립을 소통시키고 더 높은 차원에서 통합하려는 화정이야말로 정치가 추구해야 할 목표이고 정치 본래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생각들을 소통시키고 조절하여 더 높은 차원에서 통합시키는 이것이 바로 한국 정치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확신합니다. 원불교 교리 정신은 화합동진입니다. 교조이신 소태산 대종사는 정치와 종교는 수레의 두 바퀴라 하셨듯이 종교동심입니다. 이웃 종교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과 배려로 함께하여 사회적 갈등을 통합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의 유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자와 여자, 부와 가난, 동양과 서양, 어른과 아이, 성별인 남녀, 돈 부자와 가난, 피부색, 나이 등 다양한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자주 언급됐던 차별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문제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 불평등은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먼저 차별은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하는 뜻으로 이 차별이 있어 고르지 않는 상태를 불평등이라고 합니다. 이런 불평등은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존재합니다. 인종차별입니다. 인종차별이라고 하면 흑인과 백인 사이의 갈등 이미지가 강했지만 최근 아시아 혐오 또한 심각하다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발원지로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과 혐오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성차별입니다. 우리 사회는 2018년 성추문 고발로부터 폭발적으로 미투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미투 운동은 여성 사회운동가, 여성과 아동들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독려해주며 피해자들끼리 서로의 경험을 통해서 공감하고 용기를 내어 사회를 바꿔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여성과 남성은 인터넷상에서 서로 혐오하는 글을 작성하나 차별은 여성만이 아닌 남성들에게도 있지만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여성에게만 집중되고 있는 사항을 많이 비판하였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불평등한 차별을 받는 것은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차근차근 바꾸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불평하다면 불평등하게 바꾸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보면 자연스럽게 불평등은 해소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한국 정치의 화두는 공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안을 평가하고 판단함에 있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모든 경우를 동일한 비율로 다루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예산과 사업 등을 편성하고 지출을 결정할 때 사업의 목적이 바람직한지 다른 사업보다도 우선하는지 등을 공정성의 근거에 바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판단이나 정책 실행 과정에 사사로운 이익이 개입된다면 이는 공정하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공정은 또한 조직 내 공정성 이론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집단 혹은 사회의 조직 생활에서 여러 사람에 대한 대우 또는 이익 배분 등을 기준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회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것이 얼마나 불공정한 사건인지 소리 높여 외치고 정치인들은 저마다 자신이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나와 남에게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내로남불이나 노력과 상관없이 대급이나 대물림되는 금수저, 흑수저는 이제 일상용어로 사용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이념 갈등, 빈부격차, 남녀 갈등, 세대 갈등, 각각 정규직과 비정규직 극심한 사회 분열 속에서 사람들은 공정을 앞세워 상대방을 불공정하다고 낙인을 찍습니다. 능력, 경쟁, 연대, 이념, 신뢰 등 우리 사회의 민주사회의 자본주의 체제와 뗄 수 없는 다양한 개념들입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홈스, 로크, 마르크스, 니체 등 동서고금 정치 철학자들은 사상은 문제의 본질을 명확하게 파악하도록 돕는 사회의 대상이자 저희들이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불공정 문제를 소재로 정치 철학의 본질적 질문을 제기하며 정의를 실현하는 길은 찾는 과정에서 종교와 철학이 현실을 바로잡는 무기가 되는 흥미로운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능력주의와 공정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주의가 애곡되고 부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공정, 담론의 불평등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하여 오히려 능력주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정성 담론의 과잉으로 표출되는 한국 사회의 사회 병제 현상을 올바로 파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종교는 포용과 관용의 미덕으로 갈등을 치유하자는 것입니다. 사회적 갈등과 불평등을 좁히려면 종교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고 목탁과 샘물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여 진심으로 참여하고 반성합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민족의 화해와 상생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낮은 자세로 더욱 노력하고 인하로 솔선수범토록 하겠습니다. 갈등은 소통 부재가 원인입니다. 불평등은 차별을 평등으로서의 전환입니다. 갈등 연구의 선구자 사치 수나이더는 정치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갈등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하였듯이 정치와 종교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공동의 파수꾼이자 전도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갈등 해소의 덕목은 존중하자, 배려하자, 이해하자, 대화로 소통하자.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역지사지하여 보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상대를 나의 입장에서 보면 별일 아닙니다. 홍익인간은 유구한 역사의 정신문화유산입니다. 널리 이롭게 하라 했듯이 지금 상황을 살펴 모두가
이롭게 하는 마음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지구촌이 하나가 되었듯이 이미 인류는 한 가족이자 한 일터가 되었습니다. 인류는 공생공영 공동체이므로 대한민국도 행복 공동체입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자 으뜸 국가입니다. 인류의 정신문화를 선도하는 1등 국가의 국민이 되는 길은 열린 마음으로 포용하고 관용인 어짐과 하늘님을 공경하고 자비와 은혜로 사랑하면 평화의 세상, 균등의 세상, 화합의 세상, 신낙원이 건설되는 것입니다. 정치인, 종교인 우리 모두가 이 땅의 주인입니다. 주인은 갈등도 불평도 차별도 없는 그냥 순이란 마음으로 더불어 함께 살고 있는 우리들이 형제요 자매이자 부모입니다. 따라서 잠깐의 의견 대립, 생각의 차이가 있더라도 궁극적으로 형님 먼저, 아우 먼저의 정신을 살려 아름다운 동행과 한 집안, 한 형제이다는 동표이자 우정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한반도 미래와 세계의 변화에 대응하는 통찰력, 지혜와 관조가 절대 필요한 상황입니다. 모임에서 건배사로 소화제라 하듯이 소통과 화합이 제일이다. 아주 간명한 울림입니다. 우리들 모두의 마음을 차별 없는 나라, 불평등이 없는 나라, 갈등보다 상식이 통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위대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염원하고 기도합니다. 온라인 발표를 수당적으로 기여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특별위원회 강명규 위원장님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천도교 상주선도사 성전입니다. 저는 이제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역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지도 이념의 경우, 이 갈등의 치유와 화합을 토대로 어떻게 사회를 통합할 것인가 하는 것이 늘 이제 과제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 갈등과 통합은 우리 역사 속에서 항상 존재하는 것이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많은 노력을 끊임없이 해왔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본다면은 성공한 사례도 있고 실패한 사례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 성공한 사례 이제 대표적인 인물을 본다면은 아마 세종대왕과 아마 정조대왕을 많이 이제 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세종대왕은 22살에 이제 왕이 올랐지만은 이 소통과 화합 그리고 이제 국론을 모으기 위해 가지고 인내와 관용 그리고 덕지로서 우리나라의 민족 문화를 이제 창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정조대왕 같은 경우도 이제 역시 이 소통과 화합을 통해 가지고 특히 탕평으로서 이 조선 후기 이른바 실학의 시대를 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종과 정조 두 분은 소통과 화합의 정치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위대한 지도자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분의 통치 리더십을 또 배우고자 하는 면도 많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이제 중요한 화두가 이제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 교육, 부동산, 사회복지, 국제외교 등등 다양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절실한 것은 갈등으로 인한 사회 통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 통합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사회에 산적해 있는 갈등을 해소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지도자들이 사회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오늘날 국가가 사회적으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우려할 정도로 갈등 국면에 봉착하였습니다. 남과 북의 분단 체제로 인한 국가적 갈등, 그리고 산업화로 인한 경쟁과 경제적 불평등의 구조적 갈등도 있고 민주화로 인한 권리와 주장의 욕구가 상승되고 또 이에 따른 책임이 부재하는 의식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양극화의 심화, 또 조정 능력의 부재 이런 것들이 사회 곳곳에서 만연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진보와 보수, 또 세대 간, 또 계층 간, 지역 간, 성별의 갈등을 이런 갈등들은 해소되기보다는 점점 심화되고 있으며 심리적인 불안감을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회적 갈등은 선거철이면 더욱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논리에 따라서 오히려 갈등이 조장되고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선거철이 지나면 그 후유증으로 사회는 그만큼 간극이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이 정치 지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갈등의 요인과
구조를 해소하고 소통과 화합이라는 대명제의 사회 통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 갈등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아마 큰 고민거리가 아닌가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회 통합에는 다양한 모델이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구분 통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이한 문화를 가진 집단들이 자율적으로 병존하되 집단 간의 최소한의 소통과 교환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델은 흔히 국회에서 우리가 이제 많이 볼 수가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국가라는 큰 틀에서 갈등을 해소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집단 이익만을 위해 달려가는 브레이크 없는 그런 열차와도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독점적 통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도적인 문화가 다른 문화를 가진 정체성과 역동성을 없애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지배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강제와 강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철저한 배제와 소통은 없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만이 정당하다는 논리를 내세워 다른 집단을 소외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혼합주의적 통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선택적으로 각각의 문화의 요소들을 혼합하되 각 문화의 내부 논리나 문화의 역사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일종의 방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소통하고 통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소통의 통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문화의 자율성과 내적 논리를 존중하되 활발하게 양방향의 소통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아마 가장 바람직한 사회 통합의 모델 또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통과 화합은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강제하거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회 통합의 개념은 1994년 유엔에서 개최한 바가 있는 세계 사회 발전 정상회의에서 포용, 조화와 유대라고 정의를 한 바 있습니다. 포용은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정의, 물질적 복지, 정치적 자유의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사회적 갈등의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배제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화와 유대는 가족이나 사회적 공동체 등이 해체가 되고 그리고 범죄나 부패 등으로 사회 질서가 와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정치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은 사회 통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거로 인해 만들어진 갈등과 차별, 이로 인해 상처받고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는 요소들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승자는 패자를 끌어안을 수가 있어야 진정한 승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진정한 승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선거 과정에서 일어난 갈등의 요인들을 하나하나 해소시키고 국가의 대업을 이루는 그러한 마음을 진정으로 다시 한번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사회적 갈등에 대한 진단과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발표하게 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사무총장 김철영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선진국에 진입한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BTS, 방탄소년단, 영화 기생충, 오징어 게임 등 한류 열풍으로 아프리카 오지에서까지 우리 드라마와 영화, K-팝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손흥민, 김연아 등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스포츠 월드스타들로 인해 동북아시아의 작은 나라 코리아는 가보고 싶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특히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세계적인 대재난에 코로나19 팬데믹에도 우리 국민들은 본인의 비용 부담 없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었고 또 코로나19 확진이 되었을 경우에도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K방역의 모범국가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으며 백신 접종 완료를 최단 기간에 70%까지 달성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백신 접종 완료율이 높은 10위권 안에 드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인구가 적은 나라를 제하면 순위는 더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초갈등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노사 갈등, 이념 갈등, 특히 극우와 극자 세력의 갈등은 우리 국민들에게 불안과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외에는 아닙니다. 연일 사색 당정으로 정치권은 영일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역 감정을 정치에 이용하는 정치인, 5.18 강주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애곡하는 정치인,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선거의 유불리만 따져 서로를 공격하는 이기적인 정치인과 정당의 모습은 우리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로 인해 정치에 대한 혐오의식을 갖게 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 갈등을 야기하고 확산하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남북통일 이전에 남남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 통합과 국민 통합을 이루는 일이 선결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갈등은 우리 사회로 하여금 술 권하는 사회가 되게 했습니다. 지난 2012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알코올 관련 질환 사망자 수는 일일 평균 12.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로 인해서 사회 경제 비용은 23조였고요. 매년 50만 명의 주치자가 아무런 치료적 개입 없이 훈방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과 부부 갈등, 가족 갈등, 가정의 파괴, 가정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법은 무엇일까요? 정치권과 정부도 풀지 못하는 사회적 갈등의 해법을 제시하기는 어렵겠지만 기독교계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더불어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참으로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협력하는 둘의 정신입니다. 갈등 지수가 높아지는 데는 이기주의와 탐욕이 주요 요인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둘의 정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힘든 일을 함께 힘을 모아 극복하는 정신, 한몸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화평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2절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이루는 사회를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불평등을 해소해야 됩니다. 노사도 한 발씩 뒤로 물러나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상생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은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 간 불균형을 극복해야 하는데 정부의 인사와 예산과 정책에 있어서 편향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법안이나 정책을 강행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 기독교계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 그리고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담겨있는 독소조항을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천명해 왔습니다. 그 법안에는 우리 기독교계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다수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은 차별금지 사유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입니다. 성적 지향은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포함하고 있고 한국교회는 이를 법으로 인정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이는 기독교적 가치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를 비판할 수 없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자와 여자 외에 구분하기 어려운 제3의 성을 인정하는 내용도 이 법안에는 포함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국교회는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거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은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국민 다수를 혐오 표현자로 몰아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할 우려가 큽니다. 특히 기독교 가치를 전파해야 될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동성애 문제점을 지적하다가 이를 들은 동성애자가 수치심을 느꼈다고 신고할 경우 혐오 표현자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종교자유의 침해이고 국민 다수를 역차별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이 법안 제정을 추진한다면 우리 사회의 갈등의 파고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일부 정치인들 중에는 우리나라가 동성애, 동성혼을 받아들여야 인권 선진국가가 된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또한 유엔에서 권고하기 때문에 이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유엔의 권고는 권고에 불과할 뿐입니다. 유엔은 매년 각 나라의 인권 보고서를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를 인정할 것을 권고하는 서신을 매년 동일하게 그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1960년대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에 대한 요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고 이후 60여 년 만에 미 연방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했습니다. 아직도 많은 나라들이 동성혼을 합법하지 않았습니다. 동방의 의식이고 전통가정의 가치를 지켜온 우리나라는 이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님께서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로보월드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께서 비공개 참모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논의할 때가 되었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 모 언론이 보도를 하자 이에 대해서 이 후보께서 이전에도 수차례 말했다. 당연히 모든 영역에 합리적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차별은 없어야 된다. 평등권의 발로 아니겠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특정 영역에 관해서 갑론을박이 많고 사회적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는 주체에 대해서는 오해도 불식하고 이해도 넓히고 국민의 집단 지성이나 시민의식, 합리적 토론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이 후보께서 지난 7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원칙적 찬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국교회와 우리 국민 다수의 목소리를 이제는 경청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후보께서 언급하신 특정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금지 사유 중 성적 지향과 남자와 여자의 구분한 결혼성 등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와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한국교회의 반대 입장을 염두에 두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선 후보와 정치권의 한국교회 입장을 존중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한국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거나 차별하자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로 인한 우리 사회의 갈등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함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 사회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명 존중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폭력, 가정폭력, 묻지마 폭력, 노인학대, 산업재해 현장의 피해, 그리고 낙태, 자살 등 우리 사회의 반생명적 흐름을 차단하고 온 국민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생명 존중 사회를 위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여서 물질적 가치보다 사람, 소유보다 존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나라는 국가의 최대 과제인 저출산 극복의 길도 열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남북 문제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큰 요인 중 하나는 남북 문제에 기인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 정책이 바뀌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수와 진보, 여야가 최소한 남북 문제만큼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을 강조하는 보수 측과 교류와 협력을 중시하는 진보 측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남북 문제에 대한 합의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민간 차원에서는 의약품 등 대북 인도적 지원과 금강산 재개,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개, 종교와 문화, 예술, 체육, 교류, 이산가족 상봉 등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권에 대해서는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의 돈독한 협의와 함께 국민들에게 그 필요성을 충분하게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열강과도 우호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특히 그로 인한 주한미군 철수 우려 등 국민들을 안심시키면서도 화해와 평화를 위한 입장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인권 문제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바른 관점을 갖도록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경험한 어른 세대와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젊은 세대의 인식 차이를 좁히고 평화 통일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다시 되살아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세계 6위라고 하는 사실도 널리 알려서 안보 불안에 대한 국민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는 일도 중요한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4장 3절에는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라고 했습니다. 전쟁의 무기를 녹여서 농기구로 만드는 평화와 통일의 그날에 대한 소망이 넘쳐나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발언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국가의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종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는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정신적 지주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께서 국민 대화합과 통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주시고 종교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 건강한 대한민국, 밝은 미래가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현대사회에 있어서 사회적 갈등, 진단과 해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심한 갈등과 대립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갈등은 남북 갈등, 노사, 정치, 여야 갈등, 또한 종교적 갈등, 빈부, 지역, 이념, 세대, 남녀 갈등 등 사회 전반에 퍼져 있습니다. 양극화에서 나타나는 각종 갈등들이 다양한 형태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정치적 갈등은 지역 갈등과 맞물려서 매우 심각하며 모든 국민이 매우 필요하고 지금 힘들어합니다. 사실 이러한 갈등은 인류가 겪는 일반적이며 회사 내 조직에서 또는 가족, 친지 늘 존재하는 겁니다. 어느 곳을 막론하고 크고 작은 갈등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갈등이 언제나 부정적인 것만은 또한 아니죠. 사회 갈등이 효과적으로 관리된다면 다양성을 흡수해 역동적인 국가 발전의 새로운 에너지로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갈등은 관리되고 해결돼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갈등의 해결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갈등의 해결책은 크게 보면 자신의 마음을 먼저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남을 공격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여는 데서 해결책이 있다고 봅니다. 당신 탓이기보다는 내 탓이요라는 생각이 중요하죠. 그리고 갈등의 한자는 칡넝쿨 갈자와 등나무 등자, 그래서 갈등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칡넝쿨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타르처럼 꼬아서 올라가죠. 우측으로 돌기 때문에 우파라기도 하고, 등나무는 시계 방향으로 틀어 올라가니 좌측이죠. 그러니까 좌파죠. 그러니까 갈등은 좌파, 우파의 갈림길이고,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양극한데 거기에 정치적으로 또 보수, 진보가 또 여기서 갈라지죠.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너무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갈등으로 인해서 서로 원수가 되고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옛말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의는 잠시 가려질 수 있어도 반드시 이긴다는 것입니다. 갈등의 고리를 풀어 끊고 화합, 조화, 협력하여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인류가 지구상에 존재한 일에 말이 먼저냐, 글이 먼저냐, 당연히 말이겠죠. 의사소통의 네 가지 큰 기둥은 듣기고 말하기, 읽기, 쓰기 네 기둥이 소통의 근본입니다. 의사소통을 의미하는 커뮤니케이션, 이것은 커먼이라는 라틴어, 즉 공통이라는 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공통의 생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사실은 커뮤니케이션이죠. 그래서 국민의 목적을 위해서 서로 공통된 의견을 찾아서 행복을 추구하는 거죠. 나를 위하여 남을 해침은 곧 나를 해침이고, 남을 위하여 나를 해침은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한 부엌에서
서로 협심을 해야 맛있는 밥이 만들어지고 가족들도 맛있는 밥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국민이 모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열심히 주방일 잘 하라고 투표해서 뽑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자리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친구들과의 수다는 늘 즐겁습니다. 같이 있으면 웃음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가 답답함을 느끼게 되면 대화는 끊어지고 서로가 불통이 되죠. 이제 어색하고 필요 없는 대화를 던져버리고 대화의 원칙을 배워서 의사소통이 잘 되는 정치인, 사회인, 종교인, 가족들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교정단 성균관의 원임 부관장이자 유교신문사 대표인 이상호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 갈등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내달라는 말씀에 이 자리에 나서게 됐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8월 OECD 30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분야를 종합해 갈등지수를 산출한 결과 우리나라의 갈등지수는 55.1점으로 3위를 기록해 심각한 상태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갈등지수는 정치, 경제, 사회 등 3개 분야 13개 항목을 조사해 0점에서 100점으로 표준화한 수치라고 합니다. 이러한 갈등지수가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의 갈등 양상이 심각하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공공 갈등이나 지역 갈등, 이념 갈등은 넘어 세대 갈등, 다양한 형태의 계급, 계층 갈등, 다문화 관련 갈등, 성간 갈등 등 이른바 사회 갈등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규모는 줄어들었으나 갈등 빈도는 높아졌고 특정한 장소가 아닌 어디나 편재한 현상이 됐으며 갈등의 성격도 이념보다 이해관계 충돌이 압도하고 있습니다. 갈등의 사회적 비용이 천문학적 규모에 달하고 공공정책 및 공공사업 수행에 큰 장애가 되고 있으나 현재 갈등관리 기본법 부재로 인해 제대로 대처하고 있지 못한 실정에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갈등관리 추진을 위한 법제화 추진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 다양한 이해집단 간 대화, 타협,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율적 역량이 성숙되지 않았습니다. 정당과 의회, 정부 역시 시민사회 문제를 공적 영역으로 수렴해 공식적 논의와 제도화를 통해 해결해내는 정치적 역량이 미흡합니다. 사회 갈등은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고 참여 그룹이 다양하며 책임 주체가 명료하지 않고 공간과 시간적 제약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사회 내적으로 축적된 문제 해결 역량을 기반으로 자율적으로 풀지 않으면 해결이 요원합니다. 선진국 사례가 말해주듯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하려는 정부의 정책과 노력과 함께 교육과 훈련을 통해 시민사회의 자율적 문제 해결 역량을 키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에 갈등의 발생은 필연입니다. 한 개인의 마음속에서도 내적인 갈등이 있어서 갈피를 못 잡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서로 다른 개인들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또한 사회의 발전과 역동성을 위해 어느 정도의 갈등은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불가피하게 발생한 갈등이 지나치게 격화되는 것을 막으면서 잘 풀어나가는 것이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갈등이 격화된 현장에서 쌍방의 논쟁을 들여다보면 제어되지 않은 감정의 폭발과 더불어 낙인 찍기, 흑백 논리, 분열 등 인지 왜곡과 정신적 미성숙의 언어들이 가득합니다. 갈등 현장이라 하더라도 관용에 기반한 이성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한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된다면 상호 경청과 이해를 통한 세대 갈등의 극복이 훨씬 용이해질 것입니다. 사회 갈등은
크게 이익 갈등과 가치관 갈등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익 갈등이 주로 경제적 이익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갈등이라면 가치관 갈등은 상이한 세계관 및 생활 방식에 대립하는 갈등입니다. 노사 갈등, 지역 갈등 등이 전자를 대변한다면 환경 갈등, 세대 갈등 등은 후자의 성격이 두드러집니다. 또한 이익 갈등과 가치관 갈등이 결합된 복합 갈등도 존재하는데 이념 갈등은 그 대표적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이념 갈등과 같은 복합 갈등의 처방은 국회, 정당과 같은 공적 기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 갈등을 완화하고 해소하는데 정치의 주요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국회와 정당은 갈등의 조정자로서 자신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정당 정치가 갈등 해소에 여전히 소극적이며 국면에 따라서는 갈등을 부추기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갈등 사안을 정략적 시각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상대의 프레임을 비판하기에 앞서 자기의 프레임을 성찰함으로써 갈등 해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층 간의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이 사회적 통합을 근본적으로 훼손시킬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경쟁의 치열성, 경쟁 과정의 불공정성, 불로소득의 만연 등으로 인해 사회 구성원들이 느끼는 분리감이 실제 사회적 불평등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분배 상황이 이전보다 더 불균등해질 경우 계층 간의 갈등은 통제되기 어려운 지경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분배 구조의 악화를 저지하고 부와 소득을 보다 정의롭게 분배하는 일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긴급하고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갈등은 지역사회 내에서 일상적이고 필연적인 문제이자 구조입니다. 문제는 갈등 자체가 아니라 갈등은 어떻게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해결할 것이냐입니다. 사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갈등 사안을 인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수준에서 해결을 모색하는 거버넌스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해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이사를 역임한 이찬구입니다. 오늘은 상생의 정치, 상대에 대한 존경심을 갖자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일 태생의 이론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은 시간과 공간의 구조에 대한 인간의 인식을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종전의 공간과 시간에 대한 개념을 바꾸어 놓은 것인데요. 즉 시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관측자가 휴대한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이 바로 자신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과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시공간 개념입니다. 이러한 사물에 대한 과학적 사고가 1905년 서양에서 상대성 이론으로 표현되었다면 같은 시기에 한국에서는 상생이라는 새로운 종교적 메시지가 등장하였습니다. 그 뒤로 상생 정신은 한국 종교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1905년 7월 증산 강일순 선생은 제자인 원일에게 내가 상생의 도로서 만민을 교화하여 세상을 평안케 하려 함이니 새 세상을 보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요 마음 고치기가 어려운 것이라. 이제부터 마음을 잘 고치라. 대인을 공부하는 자는 항상 남 잘되기를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본래 상생이란 상극과 함께 오행의 운행 질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본래 상생과 상극이란 말은 해와 달 또는 낮과 밤처럼 어떤 상대적인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즉 천지 만물은 반드시 상대가 있다는 데서 나온 관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음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생에는 상극이 있고 또 상극에도 상생이 있지만 민족종교에서 말하는 상생과 상극은 이러한 자연 법칙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우리 사회 현실을 진단하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현실의 모순과 갈등의 사이를 상극으로 보고 이러한 상극 세상을
상생으로 구제하겠다는 것이 민족 종교의 상생 정신입니다. 따라서 상생이란 최선의 윤리적 실천 개념이며 생명 존중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생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 상생이라는 말은 1000년 전 고운 최치원의 저파군생에서 나온 말로 봅니다. 저파군생을 모든 생명을 대하면 감화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생명마다 감화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말하는 상생의 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파군생을 확대한 말이 최수훈 선생의 보국안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나라를 도와 백성을 편안케 한다는 것도 국가적 단위의 저파군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최수훈 선생은 만물 중에 인간이 가장 신령한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령자라는 말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을 모셨으므로 신령한 존재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모두 신령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옮기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 말하는 옮기지 말라는 뜻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인간은 함께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누가 누구를 소외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서로 돕는 상생의 존재로 본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공동체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의 끈에 연결된 것처럼 공동체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이심하면 안 되고 동기일체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각자이심이란 사람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그 마음이 제각각인 것을 말합니다. 각자이심은 개체 생명의 마음이 제각각 분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본래 생명은 동기일체를 지향합니다. 다 같이 하나의 몸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 밑바닥에는 바로 홍익인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기일체하면 신령함이 절로 살아나지만 각자이심하면 신령함을 스스로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는 사람이 본래의 신령함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와 나라는 동기일체와 각자이심 이 두 가지가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이심의 사회는 상극사회이고 동기일체의 사회는 상생의 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많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념 간 갈등 또는 진영 간 갈등 또는 남녀 간 갈등, 부자와 빈부의 갈등, 또 종교 간 갈등 등 총체적인 갈등에 휩싸여 있습니다. 갈등이 갈등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혐오로 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등 사회를 넘어 혐오 사회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갈등은 말로 싸우는 것으로 끝나지만 혐오는 말로 싸우는 단계를 넘어 증오와 복수로 이어진다는 것이 다릅니다. 이 점이 매우 위험스럽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다 같은 생명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자각이 필요합니다. 제각각이 아닌 서로를 돕는 사회가 상생 사회이며 바로 홍익인간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국 정치가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소속 김홍진 신부입니다. 현재 교구에서는 명동성당에서 상설구의 신부로 일을 하고 있고 현재 한국종교인연대 공동 상임대표 그리고 해외 입양인들을 위한 지원과 해외 원조를 하는 사단법인 둥지의 이사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임의 주제인 대한민국의 사회적 갈등에 대한 진단과 해법은 무엇인가 라는 자담회 참석 요청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 응답하기는 했었지만 한국 사회의 구조적 갈등과 그 원인에 대한 깊은 연구와 성찰이 미비했던 저로서는 한동안 잡을안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단편적으로나마 제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았던 한국 사회의 갈등의 조각들을 정리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기에 부족한 생각이나마 펼쳐보고자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당시 교실 청소는 담임 선생님이 지정한 조 순번에 따라서 방과 후 그부들이 함께 청소를 하였습니다. 저의 조가 청소를 하게 될 때면 조원들 대부분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저 혼자 남아서 청소를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도망간 친구들을 원망하면서도 주어진 일이라 누군가 해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에 청소를 끝내곤 하였습니다. 어느 날 청소 배정을 받았던 그날 역시 모든 친구들 다들 사라지고 저만 홀로 교실에 덩그러니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들 도망갔는데 왜 나만 멍청하게 혼자 남아서 청소를 해야 하나. 그날은 왠지 손해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 남더라도 청소를 해야지 하는 양심의 소리를 뒤로한 채 결단을 내렸습니다. 에라 나도 모르겠다. 나도 주랭랑 치자. 냈다 집으로 내뺐습니다. 다음날 결과는 뻔했습니다. 청소 담당이었던 우리 조 모두가 담임 선생님한테 혼빠지게 단체 기합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개인적 차원에서의 갈등은 판단과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자기 양심과의 거래를 통한 산물이라고 생각됩니다. 개인의 내적 갈등은 불공평, 불평등의 상태에서 시작되며 개인 양심이라는 윤리 틀이 동시에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자신 행동의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악마의 편에 설 것인가? 무엇이 옳고 그른가? 이처럼 개인의 내적 갈등은 인격 성숙을 위한 아름다운 하나의 고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어진 소임 외에 특별한 일이 없다면 평소 시골에 가서 밭일을 하고 농부 수업을 받습니다. 어느 날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고 또 수확물 쓰레기를 따로 수거해서 쓰레기 처리장에 갖다 버리려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수거용 평소에는 이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던 그러한 그 용기들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 아마 청소 담당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분이 와서 저에게 그냥 한꺼번에 다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음식물 쓰레기는 퇴비용으로 그리고 수확용 쓰레기는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줄 알았는데 그냥 한꺼번에 음식물 쓰레기와 수확용 쓰레기를 버린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는 음식물 쓰레기 또 수확용 쓰레기에 대해서 또 많은 쓰레기 분리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 왔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얼마 전에 일이었습니다. 저는 성북동 은퇴 사제들이 모여 사는 공동 숙소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에 산보를 하다가 이제 방에 들어가려다 보니까 쓰레기차가 굉음을 내면서 그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에는 두 분이 일을 하셨는데 그날은 기사 한 분이 오셔서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무심코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온갖 쓰레기가 다 쓰레기차에 던져지면서 그리고 그 기사가 스티로폼마저도 한꺼번에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렇게 해도 되나? 이 모든 쓰레기들이 분리해서 따로따로 수거해 가는 것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또 다른 갈등이 생겼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뭐하러 이렇게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야 하나? 한꺼번에 그냥 다 버리지 하는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분리수거를 하면 제대로 처리될까? 또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면 분리수거에 투자하는 수고와 시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또 다른 모습으로 저에게 갈등의 요소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만일 사회적 규칙의 원리가 온전히 작동된다면 갈등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모든 사회적 규범의 원리가 원칙대로 실행되어진다면 갈등은 발생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교실 청소를 원칙대로 모두가 함께 했다면, 쓰레기를 규정대로 분리수거하여 원칙대로 처리하고 있다면 하등의 갈등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갈등의 사전적 의미는 집과 등나무가 서로 복잡하게 얽히는 것과 같이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의지나 처지, 이해관계 따위가 달라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을 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지구상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기 시작한 이래 갈등은 예나 지금이나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는 사회 병약적 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갈등의 예는 아마도 고부간의 갈등일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고부간의 갈등은 계속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우리 인류가 각성하지 않는다면 좀처럼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각기 고유한 하나의 객체로서 자신의 경험과 인식의 틀 안에서 사고하며 판단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의 주관적 관점에서만, 며느리는 며느리의 주관적 관점에서만 사물과 사건을 보고 판단함으로써 전체적 실체의 모습을 제대로 보고 파악하지 못하기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물과 사건을 객체화, 객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부재가 갈등을 초래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흔히들 우리 인간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듣고 싶은 것만을 들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솝 우화에 나오는 코끼리와 장님들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성찰해야 합니다. 장님이 각자 자기가 만진 부분만을 인지하고 그것만이 코끼리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는 어쩌면 우리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우리들의 또 다른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의 생각과 주장만이 옳고 타인의 것들은 틀린 것이라는 이중법적 잣대와 판단이 우리를 갈등의 광장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다름과 틀림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면 상대방을 무조건 적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커다란 숲은 보지 못한 채 나무만 바라보고 우기고 있는, 달을 가리키면서 손가락만을 쳐다보고 있는 우리들 스스로가 사회 곳곳에 갈등의 요소들을 양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전체를 바라보고 파악할 수 있는 해안의 부족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성숙함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슬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환경학에서는 종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생태계의 건강의 척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들이 서식하는 생태계는 풍요롭고 건강하며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종들이 서식하는 생태계는 나약하며 생존의 위협에 더욱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다양한 의견과 생각들이 자연스레 표출되면서 서로 받아들이고 공존하는 사회는 건강하며 풍요롭고 평화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반해 단일한 사고의 틀을 강요하거나 주도하였던 사회는 인류 역사상 독재와 전제의 암울한 시대로 치닫고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의 시작은 다양한 생각과 주장들을 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하며
자신의 의견과 주장만을 서로에게 강요하는 지점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사건이나 사물 전체를 올바로 직시하고 서로에게 자신의 것을 강요하지 않으며 다른 것을 틀린 것이라 규정하지 않을 때 다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소통을 해 나갈 때 그때 비로소 사회적 갈등의 해소는 자연스레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곤혹스러운 길로 이끄는 사회적 갈등의 요소들은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커다란 해악으로 작동하고 있는 기제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우선적으로 무차별 양산되고 있는 가짜 뉴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금권, 언론 재벌, 토건 토호 세력이 서로 결탁된 기득권 카텔과 야합하면서 자신과 자사의 이익에 합치된 것이라면 무엇이라도 사실 확인도 없이 무조건 받아쓰고 베끼고 살포하는 유사 언론입니다. 심지어 때로는 대척 지점에 존재하는 인물이나 사건에 대하여 교묘하게도 언어의 유희와 왜곡을 통해서 자신이 의도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하여 마구잡이로 소설마저도 써대는 유사 언론이 우리 주변에 숱하게 널려 있습니다. 정확하지도 않은, 정제되지도 않은 거짓 정보는 많은 사람을 행동과 판단의 오류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선과 악의 판단마저도 흐릿하게 하는 이러한 회색 언론들은 우리 한국 사회를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습니다. 때로는 악의 세력에 부하내동하면서 악마의 앞잡이로 행동하게 하는 줄도 모르게 조종하고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과연 선의 세력권인지 아니면 악의 세력권인지도 모를 정도로 우리의 의식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모르는 광기 어린 짐승으로 길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참된 가치마저도 이태롭게 하는 이 땅에 존재해서는 안 될 커다란 사회악입니다. 이로 인한 갈등은 세대 간, 지역 간, 계층 간의 갈등을 더욱더 심화시키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한국 사회의 커다란 암적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병리적 사실들을 직시하고 있음에도 최소한의 법적 제도 준비마저도 기득권 재벌 언론의 눈치만 보면서 머뭇거리고 있는 정치권의 슬픈 자아상도 또 다른 우리들의 비겁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대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당장 이러한 사회악을 척결하지 않고 무엇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한국 사회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여러 갈등들을 곳곳에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배제된 공정사회의 거짓 구호를 외치는 무리들이 활개치는 세상. 내뱉는 말마디마다 거짓과 권모술수가 판치는 세상. 위장된 평화로 무력마저도 불사하겠다는 전쟁광들의 광기가 난무하는 세상. 법망을 교묘하게 유유하게 빠져나가는 법꾸라지들의 조롱이 우리를 비우는 세상.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결코 거짓이 아닌 세상.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의 땀의 소중한 가치가 이미 사라진 세상.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비되는 계층 간의 간극이 더욱더 벌어지는 세상. 부동산 불로소득 벼락 부자들이 떵떵거리는 세상. 선량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벼락 거지로 전락한 세상. 자살률 세계 상위권의 세상. 선진국임을 자랑하면서도 아직도 우리의 아이들을 해외로 입양 보내는 세상.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해외 입양인들은 이를 두고 현대판 노예 제도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아직도 아이를 외국에 입양시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입양시킬 때 한 아이당 2천만 원 내지 3천만 원 받고서 입양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네들은 이것이 바로 한국판, 현대판 노예 제도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은 공정과 정의가 작동하지 않는 오늘날 한국 사회의 어두운 단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당연히 사회적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이나 많은 갈등의 사회학들이 곳곳에 도사리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생채기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의 요소들 하나하나를 치유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 없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공정한 사회, 서로가 서로를 다독이며 한민족 모두가 얼싸안고 두둥실 춤추는 평화의 나라,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꿈꾸는 그러한 한민족 공동체는 결코 한두 사람의 위대한 지도자의 힘과 땀으로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촛불혁명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서로 채우며 서로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숙된 집단 지성으로서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 미래 세대에게 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소홀히 해왔고 우리가 간과해 왔던 것은 무엇이었던가? 우리 주변 도처의 서성이는 소외된 약자들의 외침과 울부짖음에 대하여 우리는 어떠한 응답을 하여 왔던가? 사회 안정망은 지속적으로 완성된 형태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는 계속 보완하고 있는가? 한국 사회 도처에서 발견되고 있는 사회적 갈등의 요소들을 치유하기 위한 준비와 노력은 과연 얼만큼 하고 있는가? 이러한 모든 것들은 촛불혁명의 요청이며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해내야 할 우리들의 소명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당장 응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행동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것은 한민족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새 하늘, 새 땅, 새로운 세상을 위한 개혁입니다. 개혁의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시선과 같은 꿈을 공유하고 그러한 꿈을 성취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해 나갈 때 우리들의 올바르고 정의로운 집단 지성은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사회적 갈등에 대해서 더욱 더 깊은 치유 능력을 발휘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 시대를 참된 개혁의 정신으로 함께 살아나간다면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스럽고 자랑스러운 존재로서 먼 훗날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꿈꾸는 그 날은 오고 있습니다. 그 날은 옵니다. 그 날은 우리들의 노력으로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